안녕하세요. 소리 책갈피입니다. 한국에서 들려오는 집중 폭우로 인한 사고 사망 소식에 마음이 무겁더군요. 저도 몇 주 전 가족 한 분을 떠나보내고 한동안 가슴 먹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폭우 피해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복과 그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 영상을 즐겨 들어주시는 구독자분께서도 이번 여름 큰 피해나 사고 없이 건강하시길 더불어 빌어봅니다. 소개가 이리 더디어질 줄은 몰랐는데 19세기 최초 여성 탐정 러브데이 브룩 그 4번째 이야기를 이제야 업로드하네요. 오늘 소개하는 에피소드는 단검 그림이 그려진 기묘한 협박 편지로 시작됩니다. 더불어 집안에선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분실된 사건도 이어지고요. 탐정 러브데이 브룩은 이 2가지 사건에 얽힌 비밀을 파헤치고 탐정사무소를 찾은 의뢰인의 걱정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번 소설은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상류층의 결혼에 대한 생각 또한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될 듯 합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대를 앞서간 여성 탐정 러브데이의 예리한 추리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레이디 탐정, 러브데이 브룩의 경험, 그 4번째 사건, 단검 그림입니다. 내게 있어 그 단검 사건이 미스테리라는 건 인정하네. 다이어 씨가 짜증스러운 듯 말했다. 하지만 사라진 목걸이에 관한 건 글쎄. 어린아이라도 알 거야. 그건 그저 젊은 아가씨가 값비싼 보석을 잃어버려 놓고 그걸 은폐하려 한다는 것이 명확한 설명일세. 러브데이 브룩이 차분하게 답했다. 때론 명확한 설명은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거부당하기도 하는 법이죠. 말하자면 그날 아침 2 사람은 언쟁으로 아웅다웅 중이었다. 살을 내는 겨울바람도 이 언쟁에 한몫을 했을 것이다. 그날 동쪽에서 불어온 바람은 러브데이가 린치코트에 들어섰을 때 모래먼지를 일으켜 러브데이의 눈에 눈물이 나게 했고 지금은 그 돌풍으로 인해 굴뚝 연기가 아래로 내려가 다이어 씨의 얼굴 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 토의 주제로 다양한 주제들이 올라왔지만 2 사람은 마치 의도라도 한 듯 서로 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다이어 소장은 이제 완전히 화가 가라앉은 듯 했다. 자네가 명백한 것을 거부하고 난해함 쪽으로 자네 원칙을 세웠다면 사가 2개와 2개를 더해서 4개가 아니라는 사실 또한 증명해야 할 만큼 공경에 처하게 될 걸세. 하지만 자네가 내 관점에서 이번 일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내가 화를 낼 이유는 될 수 없지. 그때 직원이 방으로 들어와 말했다. 호쿠 씨가 뵙고 싶어 하십니다. 다행히 주의가 한기되었다. 이 둘은 개인적인 의견 차이가 있어도 의뢰인 앞에서는 의견 차이를 보이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다이어 소장의 짜증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들어오시라고 하게. 다이어 소장은 직원에게 그렇게 말하고는 러브데이를 돌아봤다. 앤서니 호크 목사네. 먼노 양이 임시로 머물고 있다고 말한 곳이 바로 그분 집이지. 영국 국교의 사제였는데 20여 년 전에 부유한 여성과 결혼하면서 사제직을 내려놓았네. 먼노 양의 아버지 조지 먼노경이 성가시고 마음에 안 드는 구원자에게서 딸을 떼어놓기 위해 중국 북경에서 영국의 호크 씨에게 후견인이 되어달라고 딸을 보낸 거지. 호크 씨는 60세 가까이 되어 보이는 백발의 남자로 넓고 둥근 얼굴에 깔끔하게 면도했고 작은 코는 나이보다 동안의 느낌을 주었다. 인사하는 태도는 점잖았지만 어딘가 당황하고 초조해하는 듯 보였다. 러브데이는 호크 씨가 느긋하고 낙천적인 성격의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 그는 무언가로 인해 혼란스럽고 불안한 게 분명했다.
후쿠씨가 불안한 눈길로 러브데이를 힐끗 쳐다보았다. 다이어 소장은 서둘러 그녀가 지금 후쿠씨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의 진상을 밝히는데 도움을 줄 거라고 설명했다. 아, 그렇다면 이걸 보여줘도 아무 문제가 없겠군요. 오늘 아침 우편으로 온 겁니다. 저의 적이라고 할 누군가가 아직도 저를 쫓고 있어요. 후쿠씨는 그렇게 말하면서 주머니에서 커다란 봉투를 꺼냈고 거기서 커다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 종이에는 15cm 정도 길이의 뾰족한 칼날을 가진 단검 2자루가 잉크펜으로 대충 그려져 있었다. 다이어 소장은 그 단검 스케치를 흥미롭게 바라봤다. 이번에 받은 그림과 봉투를 이전에 받으셨던 것과 비교해 봅시다. 다이어 소장은 그렇게 말하며 책상 서랍을 열어 그곳에서 아주 비슷하게 생긴 봉투를 꺼냈다. 하지만 이 봉투에 동봉된 종이에는 단검 한 자루만 그려져 있었다. 다이어 씨는 두 봉투와 종이를 나란히 놓고 조용히 비교했다. 그런 다음 아무 말 없이 러브데이에게 그것들을 건넸고 러브데이는 주머니에서 안경을 꺼내 마찬가지로 그것들을 신중하고 세심하게 살펴보았다. 두 봉투는 정확히 같은 제품이었고 각각 후쿠시의 런던 집 주소로 보내졌으며 글씨체 연습장에 써내려간 듯한 어린 학생 글씨 같은 둥근 글씨체로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런 손글씨는 쓰기 쉬운 데다 별다른 특징이 없기 때문에 글씨체의 주인을 찾기란 어려웠다. 각각의 봉투에는 아일랜드 지역 코크와 영국의 런던 소인이 찍혀 있었다. 그러나 첫 번째 봉투에 들어있는 종이에는 단검 한 자루만 그려져 있었다. 러브데이는 안경을 내려놓았다. 봉투는 같은 사람이 보낸 게 확실하지만 이 단검 2자루 그림은 첫 번째 단검 그림을 그린 사람이 그린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단검은 뭔가 소심하고 불안정한 터치로 그려진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사람이 그린 것 같네요. 여기 이 심하게 굴곡진 선 처리하며 여기저기 덧그린 것이 보이시죠? 그에 비해 2자루의 단검을 그린 사람은 좀 더 솜씨가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윤곽선이 다소 거칠긴 해도 터치가 거침없고 자유로워요. 이 스케치들은 집에 가져가서 여유 있게 다시 한번 비교해보고 싶은데요. 자네가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네. 다이어 소장이 만족스러운 듯 말했다. 무척 불안해 보이던 호쿠씨가 올치듯이 말했다. 맙소사. 그 말인즉 저를 쫓는 적이 하나도 아닌 둘이나 있다는 말인가요? 그게 아니라면 대체 무슨 뜻입니까? 아일랜드의 어떤 비밀 결사 조직원이 실수로 저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해 이런 걸 보내는 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를 노렸을 리가 없습니다. 전 제 평생 어떠한 정치 활동에도 휘말려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다이어 소장이 고개를 저었다. 비밀 결사 조직원들은 일방적으로 이런 협박 편지를 보내기 전에 자신의 입장을 확실히 아는 법이죠. 그리고 사람을 헷갈리는 실수를 한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그 아일랜드 지역 우체국 소인만을 보고 섣불리 어떤 가설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일랜드의 도시 코크에서 이 편지를 보낸 것은 단지 주의를 돌리기 위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때 러브데이는 갑자기 단검 그림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로 화제를 돌렸다. 그 목걸이 분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이어 소장이 러브데이를 돌아보며 말했다. 단검 그림 사건은 그 자체로만 다뤄야 하고 목걸이 분실과는 별개로 생각해야 하네. 사건을 좀 더 파보면 서로 다른 성격의 사건인 것을 알게 될 걸세. 좀 바보 같은 생각인 건 알지만 어찌되었든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싶어 환장한 어떤 무모한 자가 장난으로 보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소장의 말에 후쿠시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이것이 그런 짓궂은 장난이라고 말한다면 제 걱정은 정말이지 한시름 덜 것 같군요. 하긴 세상에 그런 친구들이 많이들 있긴 하죠. 아니,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 조카 잭도 우리와 잘 지내고 있긴 하지만 제 마음에 쏙 들 정도로 착실한 녀석은 아니거든요. 그 녀석 지인 중에 그런 사기꾼 같은 이가 꽤나 있습니다. 러브데이가 그 말을 따라했다. 지인 중에 그런 사기꾼 같은 자가 꽤 있더라. 그건 다이어 소장님의 추측에 타당성을 부여해 주네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저는 우리가 이 사건의 다른 면도 주시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목걸이 도난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후쿠시를 겁주어서 도난 사건을 전면적으로 조사하려는 걸 막기 위해 이런 위협적인 단건 그림을 보냈을 그 가능성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실마리를 쫓아가야 할지는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단건 그림을 보낸 사람을 찾아낸다면 보석도둑을 찾게 될 테고, 혹은 우리가 보석도둑을 추적하여 찾아낸다면 단건 그림을 보낸 사람은 가까이 있을 겁니다. 후쿠시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다. 그가 천천히 말했다. 불편한 상황에 처해지겠군요. 그 사람들이 누구든 간에 그 사람들은 그들 규칙대로 하겠죠. 그렇다면 다음번에는 단검 3자루 그림을 보내오겠죠. 그렇게 되면 재우는 다 했다고 봐야 할까? 그러고 보니 전에는 생각 못했는데 하인들 앞에서 보석 도난 사건을 경찰에게 맡기겠다고 아내에게 아주 완강하게 말한 다음 이 첫 번째 단검 그림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군요. 내 집에서 머무는 동안 먼노 양의 목걸이가 사라졌으니 조지경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조치해야 할 것 같다고 한 거죠. 러브데이 부르기 물었다.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아내분이신 호크 부인께서는 반대하셨나요? 네, 아주 완강하게요. 아내는 그 문제에 대해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기를 바라는 먼노 양의 의견에 전적으로 지지를 보였습니다. 사실 만약 제 아내가 처제의 심각한 병세로 갑자기 그 집에 불려가지 않았다면 어젯밤 난 이 문제를 의뢰하고자 다이어 소장을 방문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후크 씨가 자신이 방금 했던 말을 약간 정정했다. 아니, 오는 게 좀 늦어졌을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이어 씨. 제가 제 집안에서 가장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이어 소장이 응답했다. 그렇고 말고요. 호크 부인이나 먼노 양은 경찰의 도움을 반대하는 이유로 어떤 말을 하던가요? 그 이유야 수백 가지도 더 된 것 같은데 다 기억이 나진 않네요. 우선 먼노 양은 경찰 법정에 출두해야 할 수도 있을 텐데 자기는 거기에 갈 생각은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목걸이가 이런 소란을 피울 정도로 가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더군요. 하지만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900파운드가 넘는다고 평가된 데다 먼노 양의 돌아가신 어머니가 물려준 겁니다. 그럼 호크 부인은요? 아내는 먼노 양이 보는 앞에서는 먼노 양의 의견을 지지했죠. 하지만 나중에 내게 따로 경찰을 부르기 싫은 다른 이유를 말해주더군요. 젊은 여자애들이란 원래 보석 관리에 소홀한 데다 어쩌면 북경에서 이미 목걸이를 잃어버리고 영국엔 아예 가지고 오지 못한 걸 수도 있다고요. 다이어 소장이 말했다. 그럴 수도 있죠. 먼노 양이 영국에 도착하고 난 후 아무도 그 목걸이를 못 봤고 또 목걸이가 없어진 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먼노 양 자신이었다고 말하신 걸로 압니다만. 그렇습니다. 조지경이 내게 편지를 보내
못노양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할 때 주신을 붙여 딸이 귀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가지고 가니 가능한 지체 말고 가장 가까운 은행에 그걸 예치해 준다면 아주 고맙겠다고 적어놨죠. 제가 못노양에게 두세 번 그러자고 말했지만 어떻게 된 게 못노양은 아버지의 뜻을 따를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때 아내가 그 일을 처리했죠. 아내는 아주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녀는 못노양에게 이 집에 있는 동안 그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없으니 지금 당장 은행에 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러자 못노양이 자기 방으로 올라갔고 곧 돌아와서는 목걸이가 사라졌다고 말하더군요. 못노양은 짐을 풀 때 목걸이를 직접 보석함에 넣었고 그 보석함을 옷장 속에 보관함에 넣었다고 했어요. 보석함은 옷장 안에 그대로 있었고 다른 보석도 그대로 있는데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두었던 자리만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내와 하녀가 바로 위층으로 올라가서 그 방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유감스럽게도 아무 성과가 없었습니다. 못노양에게 개인 하녀가 있겠죠? 아니요, 없습니다. 그녀와 함께 북경을 떠날 때 따라온 하녀는 중국 현지인 하녀였는데 나이가 많아 배멀미가 아주 심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몰타 항구에 도착했을 때 못노양은 중국인 하녀를 배에서 내리게 했고 해외 우편선을 타고 중국으로 돌아가는 걸 허락했답니다. 그 불쌍한 하녀 여인은 배멀미를 못 견뎌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마치 자신이 누울 관을 안 가져와서 아주 패닉에 빠졌다는군요. 왜 중국인들은 고향이 아닌 타지에 묻히는 걸 극도로 두려워한다잖소. 그렇게 중국인 하녀가 떠난 뒤에 못노양은 3등 선실 승객 중에서 남은 항해 기간 동안 자신의 하녀로 일할 사람을 고용했답니다. 그렇다면 못노양은 북경에서 그 현지 여성만을 데리고 그 긴 여행을 떠나온 건가요? 아닙니다. 홍콩까지는 그녀의 친구들이 동행했답니다. 이번 여행길에서 단연코 험난한 부분이었을 테니까요. 그저 홍콩에서 마지막으로 콜롬보호에 탔을 때부터 그 중국인 하녀와 함께였습니다. 난 못노양 아버지 조지경에게 편지를 보내 런던의 항구로 못노양을 마중 나가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못노양은 플리머스 항구에서 내리고 싶어 했고 거기에서 기차를 타고 오털로 역으로 오려고 한다며 내게 정보를 보내 나만 괜찮다면 그곳에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꽤나 독립적인 아가신가 보군요. 중국에서 자라며 교육을 받았나요? 네, 프랑스인과 미국인 가정교사에게 교육을 받았답니다. 못노양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녀는 갓난아기였고 거기다 외동이다 보니 조지경은 그 아이와 떨어질 수 없었죠. 호크 씨는 조지 못노경과는 오랜 친구 사이신가 보군요. 그렇습니다. 20여 년 전쯤 조지경이 중국으로 가기 전엔 아주 절친한 벗이었죠. 그 젊은 댄버스군의 주제넘은 관심에서 딸을 빼내기 위해 퇴직연금을 신청하고 중국에서 돌아와 영국에 정착하기 전까지 제게 딸을 먼저 맡아달라고 부탁한 건 매우 자연스러운 부탁이었죠. 그 젊은 댄버스 청년이 못노양을 향한 마음을 조지경이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글쎄 그것이 그 댄버스군은 이제 겨우 21살인데다 가진 재산조차 없었습니다. 댄버스군의 부친이 세간에라도 일자리를 얻으려면 중국어라도 배우라고 북경에 보내준 건데 제대로 결혼할 수 있는 형편이 되려면 10년도 더 걸릴 거라더군요. 하지만 못노양은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녀예요. 곧 성년이 될 테고 죽은 어머니가 남긴 재산을 물려받게 되죠. 그러니 당연히 조지경은 그런 딸에게 보다 조건 좋고 괜찮은 짝을 맺어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먼노 양은 마지못해 영국으로 오게 된 거군요. 그랬을 겁니다. 갑작스럽게 집과 친구를 떠나 낯선 우리 집에 온 건 그녀에겐 꽤나 큰 고통일 겁니다. 먼노 양은 아주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은 내성적인 아이입니다. 외출도 전혀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아버지의 오랜 중국 친구들이 그녀를 만나러 왔는데 갑자기 두통이 있다며 그녀의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대체적으로는 집안의 다른 어떤 사람보다 우리 조카 잭과 더 잘 지내는 것 같아요. 현재 호쿠시 댁의 가족 구성원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은 평소보다 한 명이 더 많습니다. 제 조카 잭이 연대와 함께 인도에서 돌아와 우리와 함께 지내고 있었거든요. 보통 우리 집 가족 구성원은 아내와 저, 집사, 요리사, 가정부, 그리고 지금은 먼노 양의 하녀 역할도 겸하고 있는 제 아내의 하녀입니다. 다이어 소장이 자신의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다. 10분 뒤에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러브데이 부릉량이 호쿠시 댁에서 일을 시작하게 될지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엔 우선 집안에 집중해야 하거든요. 러브데이가 덧붙였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저는 당장 오늘 오후에라도 이 미스테리를 해결하고 싶으니까요. 호쿠시는 잠시 생각하다 약간 주저하며 말했다. 지금으로서는 아내가 내일 모레 금요일에 집에 돌아오기로 했으니 그날 아침까지만 머물러 달라고 부탁드릴 수밖에 없네요. 아내가 돌아오면 좀 곤란해질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해를... 러브데이가 말을 가로막았다. 그럼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 집에 머무르면서 지낼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제가 웨스트엔드 회사의 실내 데코레이터로 가장해 그 집을 조사하고 새롭게 실내 장식을 조언하러 왔다고 하는 건 어떨까요? 제가 집안에서 할 일이란 머리를 갸웃거리며 연필과 수첩을 들고 집안의 이방저방을 돌아다니는 게 전부일 테니까요. 전 아무도 간섭하지 않을 테니 가족 구성원분들은 평소처럼 지내시면 됩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일이 짧아질 수도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요. 호쿠시는 러브데이의 제안에 이의가 없었다. 하지만 자리에 일어날 때 약간의 불안함을 표했다. 혹시라도 아내가 예정보다 빨리 돌아온다는 정보를 보낸다면, 그러니까 제가 공경에 빠지지 않게 어떤 변명이라도 해주십사 하는데. 이에 대해 러브데이는 그런 정보는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어찌됐든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얼버무렸다. 러브데이가 테피스토 광장에 있는 호쿠시 집에 도착했을 때 인근 교회 시계에서 4시 정각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나이 지긋한 집사가 러브데이를 안으로 들여 2층 응접실로 안내했다. 실내 데코레이터라는 역할이 가정이 아니라 진짜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재능을 발휘해야 할 여지가 많은 집임을 그녀는 한눈에 알 수 있었다. 호쿠시의 집은 모든 면에서 안락하게 꾸며져 있었지만 미적 환경을 필수 요소로 여기지 않았던 초기 빅토리아 시대의 인상이 고스란히 느껴졌고 중년을 넘기고 집안을 꾸미는데 점점 무관심해져 가는 사람들이 애써 그 오래된 인상을 바꾸려는 노력이 없음이 역력히 집안 여기저기에서 드러나 보였다. 러브데이는 이 집에서 젊음은 집의 일부로 녹아들지 못하고 동동 떠보일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한 무리의 딸들이 이 방에 들어온다면
순식간에 다른 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조차 들었다. 흰색과 금색으로 된 비파랜 벽지, 십자수로 백합과 장미를 수놓은 의자, 탁자와 벽난로에 흩어져 있는 유행진한 장식품들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노란 다마스크 커튼이 그녀가 앉아있는 응접실을 두 공간으로 분리하고 있었다. 커튼 반대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젊은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였다. 남자 목소리가 말했다. 카드를 나눠주시겠어요? 고마워요. 하트의 퀸 카드로군요. 다이아몬드 카드로 둘러싸여 있고 악재에는 등을 돌리고 있어요. 못노양, 이 카드의 행운을 실현하는 게 좋을 겁니다. 말없이 당신을 놓아버린 그 남자에겐 등을 돌리고 말이죠. 여자는 웃으며 남자의 말을 가로막으며 이렇게 말했다. 허쉬, 쉿. 옆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들어온 것 같아요. 소녀의 해맑은 목소리는 러브데이가 보기에 그녀가 현재 처한 상황에서 예상할 법한 가슴 아픈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듯했다. 이때 호크 씨가 응접실로 들어왔고 거의 동시에 두 젊은 남녀가 노란 커튼 반대편에서 나와 문으로 향했다. 러브데이는 그들이 지나갈 때 그들을 훑어봤다. 호크 씨의 조카 잭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는 검은 눈과 검은 머리에 잘생긴 외모의 젊은이였다. 젊은 여자는 금발머리에 작고 날씬한 소녀였다. 그녀는 호크 씨와 있는 것보다 잭과 있는 것이 더 편한 것 같았다. 호크 씨를 보자마자 태도를 바꾸어 격식을 차리고 내성적으로 변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당구 게임을 하러 아래층으로 가려고요. 잭은 호크 씨에게 그렇게 말하고는 러브데이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다. 호크 씨가 조카 잭에게 말했다. 내가 이 집을 전장부터 바닥까지 재모델링 할 거고 이 숙녀분이 그 문제를 조언하러 오셨다면 넌 뭐라고 하겠니? 이것이 호크 씨가 입 밖으로 낼 수 있는 가장 영국적이며 그럴싸한 거짓말이었다. 잭이 즉시 대답했다. 뭐 이르다고 할 순 없지만 그거면 되겠죠? 그리고 난 뒤 두 젊은이는 함께 방을 나갔다. 러브데이는 곧장 자신의 일을 시작했다. 괜찮으시다면 위층부터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지금 즉시요. 집안의 고영인에게 말해 저에게 침실을 안내해달라고 해주시겠어요? 가능하면 먼노 양과 호크 부인의 시중을 들고 있다는 그 하녀가 좋겠는데요. 호크 씨의 부름에 응한 하녀는 그 집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늙고 세약한 데다 시큰둥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호크 씨로부터 이 일을 지시받은 데 있어 대단한 권리라도 얻은 양 행동했다. 그녀는 엄숙하게 침묵하며 러브데이에게 하인들의 침실이 자리한 꼭대기층을 보여주고는 수첩에 여러 사항들을 적고 있는 러브데이를 거만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또다시 그녀는 엄숙하게 침묵하며 주요 침실이 있는 3층으로 앞장서 내려갔다. 여기는 먼노 양 방이에요. 그녀는 방문을 확 열어젖히고는 결코 다시는 어떤 말도 하지 않을 것처럼 입을 다시 다물었다. 러브데이가 들어간 먼노 양의 방은 다른 방과 마찬가지로 초기 빅토리아 시대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다. 침대 틀은 분홍색 안감을 댄 천으로 공들여 장식되어 있었고 화장대는 탁자와 전혀 다르게 모슬린과 칼라탄으로 주름 장식을 달아놓았다. 그러나 가장 러브데이의 눈길을 끈 한 가지는 방에서 느껴지는 극도의 깔끔함이었는데 1급 메이드의 손길이 닿은 것처럼 방의 주인이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정리정돈된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말하자면 방 안 모든 것이 반듯하면서도 동시에 옷을 갈아입을 때 필요한 것들이 바로바로 사용하기 적절하게 놓여 있었다. 의자 등받이에 놓인 가운 옆에는 발받침과 슬리퍼가 있었으며 의자는 거울이 달린 화장대 앞에 있었고 의자 오른쪽에 있는 작은 일본식 탁자에는
머리핀을 넣는 상자, 빗과 브러쉬, 손거울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이 방을 새로 꾸미려면 돈이 좀 들겠는데요. 그렇게 말하며 러브데이는 구석구석을 뜯어봤다. 그런데 먼노 양에게 개인 하녀가 있나 봅니다. 이렇게 단정하면서도 사용하기 아주 용이하게 정리정돈된 방은 처음 봐요. 직접적인 대화를 바라는 듯한 러브데이의 질문에 시큰둥한 얼굴을 하고 있던 하녀는 하늘 수 없다는 듯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지금은 내가 먼노 양의 시중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먼노 양에게는 하녀가 거의 필요하지 않아요. 내 생전에 그런 아가씨는 처음 봅니다. 그럼 먼노 양은 이 일을 직접 스스로 하나 보군요. 하녀의 도움도 거절하고요. 그래요. 내가 시중했던 사람 중에 이런 아가씨는 처음이에요. 옷을 입을 때 도움을 안 받을 뿐 아니라 매일 방을 나가기 전에 정리를 하면서 화장대 달린 거울 앞에 의자까지 제대로 놔두고 나가시죠. 러브데이는 잠시 일본식 탁자와 화장대를 살펴보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리고 머리핀을 바로바로 쓸 수 있게 머리핀 상자 뚜껑도 이렇게 열어놓고요. 러브데이가 이 방을 조사하는 데 들인 시간은 5분이 전부였다. 그런 다음 집안 조사를 마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떠나기 전에 호쿠치를 뵙고 싶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녀를 문 밖으로 내보냈다. 호쿠씨가 재빨리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아주 불안해 보였고 손에는 전보를 들고 있었다. 아내가 보낸 겁니다. 오늘 밤 돌아온다네요. 아마 지금부터 30분 뒤에 아내는 워털루에 도착할 겁니다. 부릉냥, 이젠 어떻게 하죠? 아내가 이 문제를 조사하는 걸 얼마나 반대하는지 미리 말씀을 드렸죠. 아내는 꽤나 단호한 사람이라 한 번 말하면... 러브데이가 호쿠씨의 말을 가로막았다. 진정하세요. 이 집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은 이미 다 했고 나머지 조사는 린치코트 사무소나 제 집에서 해도 되니까요. 호쿠씨가 놀라며 그녀의 말을 되풀이했다. 해야 할 걸 이미 다 했다고요. 아니, 이 집에 머문 지 채 1시간도 안 지났는데 그럼 목걸이나 단검 그림에 대해 이미 뭐라도 알아낸 바가 있다는 말입니까? 아직은 어떤 질문도 하지 말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대신 한두 가지 것에 대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먼노 양이 이 집에 온 뒤로 직접 쓰거나 받은 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물론이죠. 조지경은 편지에 관련해 내게 아주 단호하게 부탁했어요. 그녀가 주고받는 서신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서 혹시라도 덴버군과 소통하려는 시도조차 아예 싹을 잘라달라고 내게 신신당부했죠. 하지만 아직까지 먼노 양은 덴버스군과 서신을 주고받을 시도는 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먼노 양에게 온 편지는 모두 공개했어요. 자신이 받은 편지를 모두 저나 아내에게 보여주었는데 하나같이 먼노 양이 영국에서 온 걸 알고 조지경의 오랜 친구들이 보내온 편지였죠. 서신에 관련해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먼노 양은 이상하리만큼 편지 쓰기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말하기를 먼노 양은 그간 받아온 편지에 아직 답장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더군요. 나 역시 먼노 양이 내 집에 온 후로 그녀의 손에 펜이 들려있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먼노 양이 몰래 편지를 썼다 해도 그 편지를 어떤 식으로든 우편으로 보낼 수 없었을 거고요. 먼노 양은 혼자서 외출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데다 아내의 하녀 말고는 다른 하인들에게 편지를 줄 기회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내의 하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도 없는 사람이죠. 우리에게 이미 충분히 주의를 받은 데다 젊은 아가씨가 몰래 서신을 주고받는 걸
도울 만한 여자가 아니거든요. 글쎄요, 저는 딱히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먼노 양은 호크 씨께서 우편으로 단검 그림 사진을 받을 때마다 아침 식사 자리에 함께 있었을 겁니다. 단검 그림이 든 편지들이 늘 아침에 첫 우편으로 왔다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먼노 양은 아침 식사 시간을 매번 지켰고 늘 식사 자리엔 저희와 함께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런 불쾌한 편지를 받고 놀라서 아침 식사 자리에서 그 그림을 돌려가며 모두에게 보여주었어요. 먼노 양 역시 그런 그림을 보내오는 저의 적이 누구인지 너무나 알고 싶어 했고요. 그렇겠죠. 호크 씨, 특별히 부탁드릴 게 있는데 그 일을 최대한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요. 정확히 당신이 말하는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 내일 아침에 우편으로 이미 여러 차례 받아 익숙한 같은 모양의 큰 편지 봉투를 받고 그 안에 2개가 아닌 3자루의 단검 스케치가 들어있는 걸 발견하신다면 호크 씨가 갑자기 불안해하며 소리쳤다. 이런 맙소사. 어째서 그런 짐작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왜 이런 식으로 또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3자루의 단검 스케치라뇨. 호크 씨는 몹시 흥분해서 방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다. 러브데이가 차분하게 말했다.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라면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내일 아침 우편으로 올 그 큰 봉투를 그전처럼 아침 식사 자리에서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열고 봉투 안에 든 스케치를 부인과 조카, 먼노 양이 살펴볼 수 있도록 건네주시길 바래요. 자, 호크 씨,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겠어요? 그럼요. 당신과 약속하지 않아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아주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니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대단히 고마울 것 같습니다만. 러브데이는 손목시계를 쳐다봤다. 호크 부인이 이제 막 워털루에 도착하겠네요. 제가 떠나는 게 호크 씨에게도 좋겠죠. 내일 12시 가워 스트리트에 있는 제 집으로 찾아오세요. 여기 제 명함입니다. 그때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노신사는 러브데이를 정중하게 아래층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현관문에서 그녀와 악수를 나눌 때 자신이 매우 안 좋은 상황에 놓인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강조하듯 되물었다. 다음 날 아침 호크 씨가 가워 스트리트에 있는 러브데이의 집에 찾아왔을 때는 어제 오후 헤어질 때 했던 그의 마지막 말이 첫인사로 되풀이되었다. 그리고 그는 훨씬 더 불안해 보였다. 호크 씨는 러브데이가 가리킨 의자에 앉으며 외쳤다. 나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부릉량이 예상한 대로 단검 3자루 그림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걱정거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 자리에 그 단검 3자루의 편지를 받았고 식사 직후엔 먼노 양이 혼자 외출을 했다는데 아직까지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먼노 양은 한 번도 혼자 문 밖으로 나선 적이 없었어요. 아인들 말로는 먼노 양이 나가는 걸 보긴 했지만 우리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 저와 아내에게 말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호크 부인께선 집에 돌아오신 거고요. 러브데이가 말했다. 그럼 만약 제가 호크 씨의 집을 나간 그 아가씨가 지금 체링 크로스 호텔에 있고 그곳에서 자신의 본명인 메리 오그레디로 객실을 예약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깜짝 놀라시겠군요. 뭐요? 본명 메리 오그레디 호텔 객실. 정말 당황스러운 이야기로군요.
그다지 당황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죠. 호크 씨께서 오랜 친구 조지경의 딸로 알고 집안에 머물게 한 젊은 여성은 사실 못노양의 중국인 하녀가 몰타에서 내리고 난 뒤 못노양이 3등 선실에서 하녀로 고용한 여자입니다. 그녀의 본명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메리 오그레디이고 그녀는 못노양이 북경을 떠나기 전에 연인인 댄버스 씨와 함께 계획한 이 일을 수행하는 것을 도운 아주 귀중한 보조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죠. 호크 씨가 다시 외쳤다. 뭐라고요? 러브데이 양은 대체 이걸 다 어떻게 알고 있는 겁니까?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요. 먼저 자초지정을 말씀드리고 나서 어떻게 제가 이 모든 걸 알게 됐는지도 설명드리죠. 먼노양과 댄버스 씨는 북경에서 이미 이 모든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노양이 먼저 영국으로 떠난 뒤 댄버스 씨가 그 여르루 북경을 떠나 먼노양이 온 경로를 따라 여행해 플리머스에 내려 그곳에서 먼저 떠나온 먼노양과 만나기로 합의를 했을 거예요. 그 계획에 따라 먼노양은 영국으로 떠나는 배에 오르자마자 기지를 발휘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자신의 계획에 방해되는 걸림돌 하나하나를 제거하기 시작한 거죠. 첫 번째 단계는 중국인 하녀를 떼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나이든 하녀는 조지경의 명령에 충실해서 못노양에겐 골칫거리였겠죠. 그 불쌍한 중국인 하녀는 처음 해보는 항해로 인해 배멀미를 심하게 했을 겁니다. 그러자 못노양은 그 나이든 하녀의 불안함을 자극했고 몰타에서 내려 중국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했겠죠.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을 대신할 적당한 사람을 찾는 것이었죠.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일을 척척 처리하는 동안 영국에 있는 아버지 친구 집에서 북경에서 온 상속녀 역할을 대신해줄 사람을 찾는 것 말이에요. 그걸 대신해줄 소녀는 그녀가 타고 있던 콜롬보호 3등 선실 승객 사이에서 빠르게 찾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녀가 바로 메리 오그레디 양입니다. 메리 오그레디 양은 어머니와 함께 실론에서 배를 탔습니다. 그 오그레디 양이 호크씨 댁에서 얼마나 영리하게 자기가 맡은 상속녀 역할을 해냈는지, 어떻게 하면 주의를 끌지 않고 자칫 난처한 상황에 처할 법한 조지경의 오랜 중국 친구들을 잘 피했는지 호크경도 이미 겪어봐서 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펜과 잉크도 단 한 번 사용하지 않았는지도요. 호크 씨가 러브데이의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그런데 친애하는 부릉냥, 당장 체링크로스 호텔로 가서 못노 양에 대해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정보를 전부 얻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메리라는 여자가 도망이라도 쳐버리기 전에 말이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아일랜드 코크 지역 워번 플레이스 14번지에 있는 그녀의 어머니 오그레디 부인에게 2시간 전에 보낸 전보의 답장을 받기 위해 그녀는 참을성 있게 호텔 객실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세상에. 어떻게 당신 이 모든 걸 다 알 수 있었던 겁니까? 마지막에 그 작은 사실은 그저 오늘 그 아가씨의 움직임을 지켜보라고 제가 미리 부탁해둔 남자가 아주 민첩하게 일을 잘 처리해준 덕분이죠. 장담하는데 이런 복잡한 사건에서는 다른 세부 사항을 알아내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호크 씨를 즐겁하게 한 그 단검 그림에 우리는 가장 고마워해야 할 거예요. 바로 그 그림이 가장 먼저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줬으니까요. 호크 씨가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야 그 단검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 점에 있어서만큼은 저를 안심시켜 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아침 그 단검 세자루 그림이 든 봉투를 보낸 사람이 바로 저라고 말씀드리면 어떠신가요? 당신이요? 그게 정말이요? 네, 그 세 번째 편지는 제가 보낸 겁니다. 이유는 곧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야기해야겠군요. 그 단검 스케치에서 호크 씨는 피라든가 폭력 같은 무시무시한 생각을 떠올리셨을 테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좀 더 평화롭고 평범한 설명이 떠올랐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무기보다는 해럴드 오피스를 떠올렸거든요. 다시 말해 저에게 그 단검 스케치는 비밀 결사단원이 저항하는 형제들에게 위협의 의미로 보낸다는 단검 그림보다는 기사단 방패에 새겨진 십자가 문장 같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이 단검 스케치를 보시면 제가 말하려는 바를 아실 겁니다. 여기서 러브데이는 책상에서 호크 씨의 마음의 평화를 그동안 깨트려 왔던 그 단검 그림들을 모두 꺼내 보여주었다. 우선 일상적인 단검은 날의 길이가 적어도 전체의 3분의 2 이상 되죠. 하지만 이 스케치에서의 단검엔 칼날이라고 부를 만한 것의 길이가 칼자루의 길이를 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단검엔 손을 보호하는 가드가 없다는 점을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칼자루로 보이는 이 네모난 부분을 자세히 보시겠어요? 혹시 이것이 십자군 원정단의 문장 표시의 윗부분으로 보이지 않나요? 여기에 그려진 이 단검의 칼자루는 그 누구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을 겁니다. 어제 저는 호크씨 댁을 나온 뒤 대형 박물관을 찾아가 문장학과 관련된 어떤 귀한 작품을 찾아봤습니다. 그게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죠. 거기서 저는 제 추리가 놀랍도록 들어맞고 있다는 사실도 입증하게 됐습니다. 저는 문장 방패에 새겨진 다양한 십자가 그림 중에서 앙리 당버스가 에드워드 1세 휘하의 십자군에 합류했을 때 자신의 문장으로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댄버스 가문의 문장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저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었죠. 그 십자가 문장이 호크 씨가 받은 단검 그림과 똑같았거든요. 그러니 아일랜드 코크에 있는 누군가가 두 차례에 걸쳐 호크 씨에게 댄버스 가문의 문장을 보내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그 집에 있는 누군가와 연락을 취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달리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자 저는 박물관을 나와 선박회사를 찾아가 콜룸보호에 탄 승객 명단을 모두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승객이 아주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춘풍기와 추풍기에는 비스케이만을 건너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먼너 양을 제외하고 플리머스 항구에 내린 승객은 오그레디 부인과 메리 오그레디 양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호주에서 고향 아일랜드로 돌아오는 길에 셀론에서 콜롬보호에 승선했던 3등 선실의 승객이었죠. 그들의 이름과 플리머스가 마지막 도착지인 것을 보아 그 두 여성의 최종 목적지는 아일랜드 코크일 가능성이 높더군요. 그런 뒤 저는 먼너 양이 타고 온 콜롬보호 다음으로 항구에 도착했던 배의 승객 명단 역시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 다음 배 승객 명단에서 윌리엄 웬트워스 댄버스 군을 금방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뻔뻔한 자 같으니라고. 어떻게 감히. 그것도 버젓이 자신의 이름으로. 영국으로 바로. 댄버스 군이 북경을 떠날 그럴듯한 핑계를 지어내는 건 쉬웠을 겁니다. 친척이 죽었다거나 아버지나 어머니가 위독하시거나 하는. 조지경은 딸이 떠난 직후에 댄버스 군 역시 영국 귀국길에 오른다는 것이 무척이나 마음에 걸렸겠지만 그런 이유로 귀국하는 댄버스 씨를 막을 순 없었겠죠. 어쩌면 그 문제에 대해 조지경이 호크 씨에게 다음 편지에 그 내용을 썼을지도 모르겠네요. 댄버스 씨도 먼너 양과 오그레디 모니와 마찬가지로 플리머스 항구에서 내렸더군요. 그리고 어제 오후 호크 씨 집을 제가 방문했을 때 응접실에서 잠깐 기다리고 있을 때 저는 우연히 또 다른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됐어요.
조카와 못노양이라는 그 아가씨의 대화 일부가 제 귀에 들려왔는데 그때 그 아가씨는 자신의 국적을 명확히 알려주는 한 단어를 말하더군요. 그 단어는 hush, shit 라는 한 음절이었어요. 한 음절. 당신은 여러모로 날 놀래키는군요. 혹시 영국인의 허쉬와 아일랜드인의 허쉬 발음 차이를 아시나요? 영국인은 뚜렷한 기음으로 허쉬를 발음하지만 아일랜드인은 W 사운드가 앞서죠. 그 W 사운드가 섞인 발음은 나는 아일랜드인입니다 라는 일종의 국적 표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리 오그레디 양이 아일랜드인이 발음하듯이 사운드를 섞어 허쉬 타고 말하더군요. 그때부터 메리 오그레디가 우리 집에서 먼노 양인 척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 거군요. 바로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의심은 시작되었죠. 그리고 하녀와 함께 그 여자 방으로 올라갔을 때 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죠. 먼노 양 방의 정리정돈 상태는 매우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숙녀가 하는 정리정돈과 하녀가 하는 정리정돈 이 두 가지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개인 하녀가 없이 직접 정돈을 하는 숙녀들은 옷을 갈아입거나 한 후엔 그저 물건을 대충 치우고 방이 깔끔해 보일 정도로만 정리를 할 겁니다. 하지만 다음에 그 방에 다시 돌아와 옷을 갈아입을 때 보다 편리하고 용이한 형태로 물건을 미리 준비해 둘 생각은 하지 못하죠. 그런 식의 정리정돈이란 여주인의 방을 정리하는 것에 익숙한 하녀가 기계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제가 살펴본 먼노 양의 방은 아가씨가 아니라 하녀가 정리한 것처럼 물건이 배열되고 정돈되어 있더군요. 호크 부인의 하녀에게 확인한 결과 이 방은 아가씨 본인이 스스로 정리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때 전 확신했죠. 거기 서서 그 방을 보고 있으니 전체적인 음모가 모든 계획이 하나하나 맞춰지고 또렷해지더군요. 제가 가진 가능성은 빠르게 개연성 있는 확신으로 자라났고 이 확신이 일단 받아들여지자 또 다른 추리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자, 먼노 양과 메리 오그레디가 신분을 바꾸기로 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북경에서 온 상속녀는 현재 아일랜드 코크에 있는 메리 오그레디 양의 허름한 집에서 머물고 있는 게 당연할 테죠. 그렇다면 신분을 바꾼 이 두 사람은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생각이었을까요? 메리 오그레디는 언제 이 영국을 그만두고 어머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를 전달받을 수 있었을까요? 두 사람 사이에 확실한 소통수단이 필요한 건 당연한 일이었고 조지경이 호크 씨에게 서신을 주고받는 일에 대해 단단히 당부하고 편지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해놓았을 걸 먼노 양은 이미 짐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소통수단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똑똑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 젊은 여성이 그런 어려움을 또를 아주 영리한 방법을 떠올렸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익명의 협박 편지. 호크 씨 앞으로 이상한 편지가 보내진다면 집안은 소란이 나기 마련입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알게 될 테고 그러면 그 집에서 상속녀인 척 하고 있는 메리 오그레디 양도 편지 내용을 보게 되겠죠. 바로 그런 식으로 둘 사이의 신호를 정해둔다면 본인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의심이 가지 않을 테고요. 분명 먼노 양은 이전부터 연인인 댄버스와 편지를 나눌 때 댄버스 군이 보낸 편지지에 찍혀있는 댄버스 가문의 문장 그림에 이미 깊은 인상을 받아왔을 겁니다. 이런 연유로 일반인들은 단검으로 착각할 수 있는 댄버스가의 문장 그림이 자연스럽게 소통 신호로서 떠올랐던 겁니다. 저는 이러한 추리를 통해 첫 번째 단검 그림은 먼노 양과 오그레디 부인이 아일랜드 코크에 무사히 도착했음을 알리기 위해 보낸 첫 번째 신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받은 두 자리의 단검 그림은
댄버스 씨가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한 날 보내진 것이었을 테고요. 그리고 이번엔 그 담검 그림을 댄버스 씨가 그렸을 겁니다. 이런 추정에 따르면 다음에 호크 씨 댁에 도착할 단검 세자루 그림은 먼노 양이 댄버스와 무사히 결혼하고 그 결과 메리 오그레디는 자신이 연기 중인 부담스러운 상속녀 역할에서 해방됨을 알리는 신호라는 것이 확실해지더군요. 그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저는 이 계획의 성사를 미리 막음과 동시에 그 마지막 연락을 보내는 것을 제 손으로 직접 꾸며 그 단검 세자루 그림의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호쿠시 댁을 떠난 뒤에 이전에 받으신 것과 거의 비슷한 단검 십자가 문장 3개를 그려서 아침 일찍 호쿠시 댁에 도착하도록 했죠. 그런 다음 저는 린치코트 탐정사무소 직원 한 명에게 호쿠시 댁을 지켜보고 하루 종일 오그레디 양을 미행하며 그 움직임을 추적하라고 특별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예상했던 결과는 금방 나타났어요. 오늘 아침 9시 반쯤 그 직원은 오그레디 양이 집을 나와 체링크로스 호텔로 들어갔으며 그 뒤에 정보를 보냈다는 사실까지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아일랜드 코크 워번 플레이스 14번지 오그레디 부인 앞으로 간 정보라는 것도요. 제가 이 정보를 받고 난 다음부터 코크 우체국과 이곳 사이에선 정보들이 마치 포화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답니다. 정보가 부하처럼 오가다니 믿을 수가 없군요. 네, 저는 오그레디 부인의 주소를 알게 되자마자 메리 오그레디, 즉 딸의 이름으로 오그레디 부인에게 정보를 보냈고 체링크로스 호텔이 아니라 앞으로는 가워 스트릿에 있는 집으로 답장을 보내라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약 45분쯤 뒤에 오그레디 부인으로부터 답장인 이 정보를 받았는데 아마 읽어보시면 흥미로우실 겁니다. 러브데이는 책상 서랍에서 정보 하나를 호쿠 씨에게 건넸다. 호쿠 씨는 그것을 펼치고는 소리내어 읽었다. 어리둥절하구나. 왜 그렇게 서두르니? 결혼식은 오늘 아침에 있었단다. 넌 먼노 양과 합의한 대로 내일 신호를 받게 될 거다. 오늘 밤은 테비스톡 광장 호쿠시 댁으로 돌아가 있는 게 좋겠다. 결혼식이 오늘 아침 열렸다고요. 호쿠 씨가 멍하니 그 문구를 되뇌었다. 이런 불쌍한 내 친구 조지경. 가슴이 무너지겠구만. 러브데이가 말했다. 저는 이 정보에 대한 답장으로 딸의 이름으로 오그레디 부인에게 신랑 신부의 현재 거처를 묻는 정보를 보냈고 다시 이 답장을 받았습니다. 러브데이가 그걸 소리내어 읽었다. 두 사람은 미리 합의한 대로 내일 밤 플리머스에 있을 거고 그 다음 날엔 체링크로스 호텔로 갈 거란다. 러브데이가 호쿠 씨를 보며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니 호쿠 씨, 오랜 친구의 딸을 만나 그녀가 계획한 모든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하고 싶으시다면 플리머스 기차가 도착하는 걸 지켜보기만 하면 될 겁니다. 그때 하녀가 들어와 러브데이에게 말했다. 메리 오그레디 양이 신사숙녀를 만나려고 이곳에 왔다고 합니다. 메리 오그레디 양. 호쿠 씨가 놀라며 하녀의 말을 따라했다. 네, 호쿠 씨가 오시기 직전에 제가 여기로 와 신사숙녀를 만나라고 메리 오그레디 양에게 정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메리 양은 여기 오면 막 결혼한 신혼부부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아무런 의심 없이 제 정보 요청에 응했나 보군요. 그 아가씨를 들여보내주세요. 호쿠 씨는 의자에 기대며 말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 너무 혼란스러워요. 제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러나 그가 느낀 혼란은 이 방으로 들어와 자신이 곧 만나게 될 거라고 기대했던 환한 얼굴의 신랑 신부 대신 영국에 있는 후견인 호쿠 씨와 마주한 오그레디 양의 혼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 말없이 서서 놀라움과 괴로움을 동시에 맛보고 있었다. 호크 씨 역시 할 말을 잃은 듯 보여 러브데이가 나섰다. 러브데이는 메리 오그레디 양이 앉을 의자를 놓으며 말했다. 여기 앉아요, 메리 양. 호크 씨와 제가 당신에게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전보를 보낸 겁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원노 양과 꾸민 계략이 전부 들통났다는 사실을 알려드리죠. 선처를 받고 싶다면 우리 질문에 가능한 자세하고 진실하게 대답하는 게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책일 겁니다. 소녀는 금세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흐느끼며 말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원노 양의 탓이에요. 어머니는 하기 싫어했어요. 저도 하기 싫었고요. 그 집에 가서 제가 아지 척하기도 싫었다고요. 우리 모녀는 100파운드를 원하지도 않았어요. 흐느끼는 메리 오그레디를 향해 러브데이가 말했다. 그러니까 이 사기극에 가담한 대가로 100파운드를 받기로 했군요. 그렇죠? 소녀는 눈물을 왈칵 쏟으며 말했다. 우리는 받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원노 양이 우리가 돕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 돈을 받게 될 거라고. 결국 그래서 하겠다고 동의한 거예요. 러브데이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는 사실, 당신이 하기로 한 일을 우리에게 조금 더 말해줄 수 있겠군요.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원노 양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지금 그 목걸이는 누가 가지고 있나요? 소녀의 눈물과 흐느낌은 배가 되었다. 저는 그 목걸이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전 그걸 본 적도 없다고요. 원노 양이 북경을 떠나기 2-3달 전에 댄버스 씨에게 줬고 댄버스 씨가 홍콩에 아는 다이아몬드 상인에게 그걸 보내 담보로 돈을 빌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원노 양이 말하길 그 상인들 이름은 데카스트로라고 했어요. 데카스트로, 홍콩의 다이아몬드 상인. 러브데이가 수첩에 받아 적으며 말했다. 이거면 충분히 알아낼 수 있겠네요. 댄버스 씨는 그 돈의 일부를 자신의 필요와 여행 경비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당신과 당신 어머니 같은 사람들에게 뇌물로 쓸 수 있게 원노 양에게 건넸겠군요. 당신 모녀들을 감옥에 넣을 수도 있는 이 사기를 치는데 말이에요. 러브데이의 말에 소녀는 얼굴이 하얗게질려 외쳤다. 제발 부탁이에요. 우리를 감옥에 보내지 마세요. 제발요. 소녀가 두 손을 모으며 빌었다. 우리는 아직 원노 양의 돈엔 한 푼도 손대지도 않았어요. 앞으로도요. 그러니 우리를 놓아주기만 해주세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러브데이가 호크 씨를 바라봤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능한 빨리 코크에 있는 어머니에게 돌아가서 다시는 그런 위험한 게임엔 휘말리지 말라고 조언하는 것이 메리양 자네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이네. 지갑에 돈은 좀 있나? 없다고. 그럼 여기 줄 테니 당장 집으로 돌아가게. 그리고 원노 양, 그러니까 이제 댄버스 부인이 된 그녀에게 우리 집에 돌아오라고 말하고. 적어도 그녀가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그녀가 머물 곳은 남아있으니. 소녀가 정신없이 감사 인사를 하고 방을 나가자 호크 씨가 러브데이를 돌아봤다. 그는 약간 망설이며 이렇게 말했다.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기 전에 제 아내에게 진즉에 상의를 했어야 했는데, 하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도 별다른 해결책도 없었을 겁니다만. 러브데이가 말했다. 호크 부인께선 사건의 전말을 들으신다면 호크 씨가 하신 일을 다 이해해 줄 겁니다.
물론 친구 조지경에게 편지를 쓸 때에는 이미 벌어진 일이니 이 골아픈 상황을 잘 이겨내라고 꼭 조언을 할 겁니다. 때를 놓치면 약도 소용이 없는 법이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러브데이 브룩냐? 돌이킬 수 없으니 그분이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야겠죠.